2022 카타르 월드컵 첫 경기 상대였던 우루과이와 4개월 만에 리턴 매치가 펼쳐집니다. 위리겐 클린스만 감독 부임 후 두 번째 경기 데뷔 승리를 준비하는 경기 3월 28일 화요일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킥오프하는데요. 이 경기를 앞두고 다양한 화제거리가 있어요. 이강인 선수가 클린스만 체제에서는 주전이 되게 어려운가?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강인 선수가 이번 그 경기에서 발베르데와의 맞대결은 또 어떻게 펼칠지, 그리고 이 경기를 앞두고 김민재 선수가 경기 전 기자회견에 나와서 조금 당찬, 조금 이제 전의를 불태우는 출사표를 던지기도 했거든요. 발베르데를 막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경기를 앞두고 최신 상황, 그리고 우루과이는 어떤 전력으로 왔는지까지 두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팀 명단에 변화가 있어요. 예, 김진수 선수가 좀 심한 부상을 당했죠. 골절이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최소 2달 이상 빠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설영우 선수가 대체 발탁이 됐습니다. 사실 심각한 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장 우루과이전 출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체 발탁이 필요했긴 했는데요. 김진수 선수의 좀 쾌유를 좀 빌고 싶고요. 설영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1년 여름에 있었던 도쿄올림픽에 참가를 했었고, 또 울산현대 K리그 우승 멤버고, 아침 우승 때 또 프로 데뷔를 했었고, 아마 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갑작스러운 발탁에 대해서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직접 설명을 한 게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번 명단은 월드컵 멤버를 그대로 뽑으면서 부상인 선수만 바꿨는데, 질문을 하니까 내가 직접 본 선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이제 협회가 넣으라고 해서 넣은 게 아니라 클린스만 감독의 의견도 반영된 게 아니냐 싶거든요. 안 그래도 이제 그 서울하고 울산 경기를 직접 가가지고 관전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설영우는 한국에서 직접 본 선수다라고 얘기를 먼저 깔면서 홍명보 감독에게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콜롬비아전을 울산에서 치르기도 했고, 그때 홍명보 감독이 와서 보기도 했었고, 그 전에도 이제 사실 홍명보 감독이 현역 선수 시절에 LA 갤럭시에서 헤어초크 수석 코치와도 함께 뛰어서 아는 사이였다고 했고, 또 독일과 이제 94 미국 월드컵 때 같이 골을 넣은 사이니까 좀 그 같은 화제를 두고 차 한잔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클린스만 감독도 영어를 잘하니까 애당초 그 거주지가 캘리포니아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그냥 소통을 잘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협회에서 뽑아서 그냥 넣으라고 했다면 굳이 홍명보 감독에게 전화해서 물어볼 필요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상이 났을 때 좀 의견도 교환하고 최종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설영우 선수는 어떤 선수냐, 사실 좀 모르시는 분들에 위해서 좀 설명드리면, 이 선수가 이제 김진수 선수의 대체자로 레프트백으로 왔지만 본래 이제 울산대 시절에는 윙어였는데 고 유상철 감독이 풀백으로 이제 포지션 변경을 이제 권유를 해서 울산에 와가지고는 처음에 이제 박주호 선수의 백업 레프트백으로 뛰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오른발잡이다 보니까 원래는 오른쪽 풀백인데, 이 자리를 보다가 생각보다 경기력이 좋아서 왼발 연습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멀티 풀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3백에선 스토퍼도 보다 보니까 윙어 출신임에도 이제 피지컬이라든지 수비력이 좋아서 이 얘기가 나온 것은 이제 이기재 선수가 사실 교체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쪽 수비를 공략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영우 선수를 조금 수비적으로 쓸 거라는 기용이 예상되는 답변이 나왔어요. 풀백이라는 포지션이 현대 축구에서 중요하다. 이건 정말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기용 방법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 잉글랜드, 아르헨티나 같은 세계적인 팀과 붙는다면 수비적인 면을 강조한다. 이게 그러니까 변형 풀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쪽에 약간 좀 센터백 유형의 선수를 세우는 건데, 이게 실제 그 2006 독일 월드컵 당시 독일 대표팀이 그렇게 세웠었죠. 아르네 프리드리라는 센터백까지 서는 그 스토퍼와 이제 오른쪽 풀백을 동시에 서는 선수가 오른쪽 풀백에 서고, 왼쪽 풀백에 이제 공격적인 람이 서면서 비대칭으로 썼었거든요. 그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반대로 이제 아랍에미레이츠나 카타르처럼 우리와 비슷하거나 약체를 상대할 때는 더 공격적으로 기용할 수 있다. 이럴 때 이제 좌우를 실질적인 윙백처럼 운영을 하면서 측면 공격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조직력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오른쪽 풀백이 공격을 나간다면 반대편에서는 수비를 하며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게 바로 이제 비대칭 풀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아직 선수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중이다. 중요한 점은 상대에 따라 주문하는 것이 달라질 것이다. 결국엔 이제 이번 경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김진수 선수가 부상을 당하기도 했고, 이기재 선수가 이제 클린스만 감독은 김진수가 빠진 공백 대처의 질문에 이기재가 그날 들어와서 잘했다라고 코멘트하긴 했지만, 분명히 이기재 선수를 90분 풀타임을 쓰면서 또 이번 경기를 지켜볼 것 같지는 않고 설영우 선수에게도 기회를 줄 것 같거든요. 저는 거기다가 이 시점이 어쨌건 그쪽 방면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저는 설영우 선수가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말씀하신 그 이 실점에 대해서 당연히 질문이 나왔어요. 전반전 너무나 좋았는데 후반전 이 실점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좋은 경기를 했지만 그건 실수였다. 후반 초반에 5분 사이에 두 골을 내줬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실수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실수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다. 그리고 이제 우루과이는 남미의 강호인데 우리도 강하기 때문에 실수 나왔지만 보완해서 이 경기 잘 준비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 풀백 얘기를 했으니까 풀백의 운영에 있어서 조금의 변화를 암시하는 그 코멘트가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번 기자회견은 김민재 선수가 선수 대표로 참가를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이제 의례적인 질문이에요. 크리스마 감독에게 이제 김민재를 이제 평가해달라는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는 현재 세계 최고의 센터백과 대등하다 그 얘기인즉슨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라고 하면서 흥미로운 대답이 스팔레티 감독과 자주 소통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저도 좀 놀랐습니다. 물론 뭐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인테르에서 선수 경력을 이용해 있다 보니까 이탈리아어를 어느 정도는 할 줄 알겠지만은 스팔레티 감독과 어쨌건 딱히 그 접점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도 소통을 했다라고 하니까 아마 뭐 스트링가라가 다리를 좀 연결해줬나? 사실 뭐 클린스만 연락하고 싶다고 하면 흔쾌히 그렇죠. 받을 가능성도 높고 아니, 또 이제 한국 대표 감독이니까. 스팔레티가 인테르 감독도 했었으니까. 그렇죠. 인테르의 레전드고 그러면 연결고리가 아주 없는 건 아닌 거죠. 중요한 것은 사실 뭐 그렇다고 클린스만 감독이 굳이 기자회견에서 연락 안 했는데 소통한다고 거짓말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클린스만 감독급이면은 어느 누구하고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워낙 선수로는 레전드이기 때문에 연락하고 싶다고 그 누구 관계자청에서 물어보면 어우 전화 주라고 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하겠죠. 그 단순 명성우는 역대 부임했던 그러니까 선수 시절까지의 명성을 합치면은 역대 부임했던 감독들 중에서 히딩크와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봐야죠. 정말 이제 뭐 감독으로서 크게 성공을 못해서 그렇지 클린스만 감독이 우리 대표팀 감독이라는 게 아직도 좀 낯설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대단한 사람인데 중요한 건 뭐냐? 홍명보 감독이랑도 전화해. 스팔레티 감독과도 소통해. 이 클린스만 감독이 소통 왕이구나. 아주 활발하게 연락하는 사람이구나. 성격 좋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훈련장에서도 뭐 맘마미아를 외치면서 김민재 선수가 농담을 했다고 하는데 어찌됐거나 나폴리는 이제 우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의 할 거다. 이변이 없으니까요. 그 김민재가 대단한 감정 느낄 거라고 이제 덕담을 하면서 이제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선수다라고 하며 이제 콜롬비아전에 실수로 2골을 내줬는데 이제 우루과이전은 우리가 잘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사실 특정 선수에 대한 그 출전 시간에 대해서 감독들은 좀 그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는 편이긴 해도 그래도 손흥민, 김민재급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이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자단도 가장 궁금했던 게 이강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강인 선수가 지난 경기 때 선발 출전할 걸로 굉장히 기대를 모았었는데 그 훈련할 때도 주전조에서 뛰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선발로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또 이제 교체 투입돼가지고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으니까 이번에 그러면 출전 시간 선발로 나오냐. 이게 그렇죠. 사실 물어보고 싶은 건 그거였을 거예요. 선발 출전하냐. 근데 그렇게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더 이게 어떻게 물어본 거냐면 지난 경기를 30분 뛰었잖아요. 그거보다 많이 뛴다는 얘기는 최소한 하프타임 45분을 뛴다는 얘기인데 그럴 정도라면 사실 선발 출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클린스만 감독의 대답은 어떻게 보면 조금 클린스만 감독의 생각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 상당히 어리고 재능이 많다. 그리고 한국에서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느꼈다. 이 얘기는 이강인에 대한 관심이 알겠다. 놀랬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은 줄 몰랐었다라고. 근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다. 출전 시간을 가지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마요르카 경기도 자주 보는데 계속 발전한다면 더 좋은 선수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표팀에서도 출전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이 얘기는 이제 주전은 원래 풀타임을 뛰니까 출전 시간이 뭐 이제 늘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이강인은 출전 시간이 늘어날 선수, 즉 지금은 박주전이나 굳이 풀타임을 쓰는 선수도 아니란 얘기예요. 경쟁하는 선수라는 얘기인 건데요. 그 주전 자리를 놓고 근데 뭐 이강인 선수가 워낙 어리니까 조금 더 이제 향상심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도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이 우루과이와의 경기는 뭐 45분 후반전에 시작하자마자 들어간다거나 혹은 선발 출전할 가능성도 있지만 풀타임을 뛰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거는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클린스만 감독은 막 부임했으니까 우루과이와 리턴 매치를 이제 하는 당사자는 아니에요. 우루과이를 처음 만나는 거죠. 근데 김민재 선수는 당시 우루과이를 이제 상대했던 선수로서 이제 우루과이와 다시 만나는데 어떻게 수비수부터 어떻게 준비했냐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루과이 멤버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우루과이전 무실점 승리를 위해라고 물어본 거죠. 왜냐면은 월드컵 때도 무실점은 했었으니까요. 그렇죠. 0대0 무승부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무실점 플러스 승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다면이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우루과이는 주축이 빠졌다고 해도 상당히 강하다. 콜롬비아전에서 주도적인 축구를 하다가 후반전 이른 시간에 실점했다. 그 부분에 대해 수비수 선수들과 이야기를 했다. 맞춰 나가야 할 부분도 있다. 이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 실점 특히 추격하는 골 실점했을 때 김민재가 거기를 커버를 나갔을 때 그 이제 뒤를 김영권 선수가 커버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서 결국 실점하게 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했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월드컵
월드컵 같은 데서는 그래도 주도적인 축구를 물론 이번 월드컵 때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해도 공격을 막 계속 주도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번 월드컵도 그냥 비등비등 했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조금 후방 빌드업이 많았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 이번 그 콜롬비아하고의 평가전은 우리나라가 완전 공격적으로 나갔던 거잖아요. 공격적으로 나가다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수비적으로도 실수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맞춰가야 할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라고 하면서 우리가 실점만 하지 않는다면 공격진에는 언제든지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 우선 중요한 것은 골을 안 먹는 것이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즉 지난 콜롬비아전도 마찬가지예요. 두 골이나 넣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실점 안 했다면 이겼을 텐데 실점을 해버렸다. 이번 경기 실점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막아야 될 선수 지금 뭐 많은 그 이탈 자원이 있는 우루과이에서 최고의 선수는 역시 발베르데고 특히 지난 일본과의 경기도 골을 넣고 좀 더 공격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발베르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김현재 선수한테 나왔어요. 네, 그거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수아레스, 카바니, 니네스 다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심지어 그 일본하고의 평가전에서 골까지 넣었잖아요. 공격형 미드필더로 전진 배치돼가지고 발베르데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난민 팀 자체가 거치고 강하게 부딪힌다. 우리 선수들이 맞받아칠 수 있는 각오를 해야 한다. 우루과이는 스피드도 좋다. 발베르데는 패스와 돌파 모두 좋다. 그 중에서도 슈팅이 좋다. 왜냐면은 골대 맞췄잖아요. 그때, 월드컵 때. 중거리 슈팅으로 골대를 맞췄기 때문에 슈팅 거리가 나오면 무조건 나가서 막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이제 이번 경기는 분명히 그 월드컵 때보다 김민재 선수가 발베르데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선에 있다가 앞으로 치고 들어가기도 하고 슈팅을 때리는 타이밍이 빠른데 김민재 선수의 장점이 또 나와서 그 슈팅을 미리 차단하는 뭐 침투를 미리 차단하는 스타일이니까 두이게 붙일 것 같습니다. 사실상 발베르데가 지금 우루과이 대표팀에서는 손흥민 선수 롤을 맡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월드컵 때까지는 수비적인 역할을 맡았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데아라스카에타까지도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공격 쪽에 정말 쓸 수 있는 선수가 너무 제한적이어가지고 발베르데가 사실상 손흥민 선수처럼 프리롤로 뛰면서 최전방까지 올라올 거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밑에서 올라오는 선수를 막아내야죠. 그런 가운데 이제 발베르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팬들의 감정이 별로 안 좋아요. 첫 번째는 이제 2017년에 한국에서 열렸던 피파 20세 월드컵 때 이제 눈 찢는 세레머니를 했어요. 물론 한국 팬들을 조롱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했는데 그것도 한국 땅에서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 사과문을 또 지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이 안 좋았는데 월드컵 때 이강인 선수가 돌파하는데 그 깔끔한 태클이었어요. 근데 태클하고 굳이 태클하고 세레머니 잘 안 하거든요. 세레머니를 했는데 뭐 그만큼 그러니까 저는 좋게 생각하고 저도 좋게 생각해요. 저는 그만큼 우루과이가 많이 밀렸다, 쫄렸다, 쫄리니까 그런 제스처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죠. 이강인 선수를 막은 걸 본인이 뿌듯해한 거니까 이강인에 대해서도 좋게 평가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마요르카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한테 2번이나 백태클을 했어요. 그러면서 경고까지 받고 교체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는 그래서 먹어서. 마르카에서도 좀 비판을 했었죠. 그렇게 태클을 해서는 안 됐다라고 했죠. 근데 이게 하필이면 이강인 선수한테 연달아 또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니까 국내 팬들은 좀 심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강인 대 발베르데의 이 맞대결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발베르데에 대해서 이제 경계하는 마음에 물어보자 김민재 선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월드컵에서 안 좋은 상황도 일어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감정을 담으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진다면 화가 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고 싶지 않다는 거죠. 저는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한번 그 속칭 선수들이 얘기하는 야시라고 얘기하잖아요. 한번 이렇게 툭 부딪히는 거 그거 한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김민재 선수 그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게다가 또 이강인 선수랑도 개인적으로 엄청 친하잖아요. 근데 내 동생 강인이가 라리가에서 맞는 거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 동료 선수. 거기다가 지금 어쨌건 우루과이는 발베르데가 공격을 사실상 책임져야 되는 선수니까 한번 그러면서 이제 견제 한번 딱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화날 것 같다는 얘기는 발베르데 솔직히 그때 내가 좋게 말하지만 솔직히 좀 기분 그랬어. 우리가 한번 잡아줄게. 약간 이런 느낌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제 한국 대표팀이 그래도 콜롬비아전과 똑같은 라인업으로는 이제 안 할 거라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김진수 선수 아예 빠지긴 했지만 어떤 변화를 줄까? 일단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나온다고 해도 손흥민 선수를 윙포워드로 놓고 이강인을 풀메이로 놓는 전술을 변화를 주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가 일단 프리롤이라고 했어도 사실상 위치상 토브 뛰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지난 분석에서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잘 통했기 때문에 안 통했으면 모를까. 그렇죠. 너무나도 잘 통했기 때문에 저는 손흥민 선수를 그냥 계속 프리롤로 뛰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뛴다면 또 이재동 선수를 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출전 시간도 조절해줬고 그러면 작은 정우 선수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렇게 뭐 합격점을 받을 만한 경기력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수비 가담적인 부분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리고 그걸 그러기 위해서 선발 출전시킨 거긴 하지만은 키핑이라던가 이런 데서 조금 문제를 드러내면서 동점골 허용했을 때가 결국 물론 뭐 저는 김영권 선수의 패스가 일사적으로 잘못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정우영 선수가 거기서 키핑을 하지 못한 것도 맞긴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온다면 그 자리에 나올 가능성.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마요르카에서 맞는 역할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뛸 수 있고 이제 왼쪽 풀백은 이제 이기재 선수의 수비적인 문제가 드러났는데 일단 훈련을 오래 한 선수는 이기재 선수니까 이기재 선수의 출전을 전망할 수 있으나 서령호 선수의 출전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서령호 선수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 기자회견 내용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센터백 라인은 뭐 김영권, 김민재가 유지되겠지만 혹은 조유민 선수가 들어와서 김민재 선수가 왼쪽으로 이동해보는 실험도 뭐 이번 경기 혹은 다음 경기라도 뭐 이후에라도 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황인범, 큰정우영, 뭐 김찬 선수 이런 정도는 그대로 유지가 될 텐데 뭐 후반전 정도에 좀 바꾸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스트라이커 자리는 이제 황의조 선수가 아예 결정을 했던 것에 대해서 두 경기에 걸쳐서 좀 출전 시간을 나눠준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선발일까 또 오형규 선수가 선발일까에 대한 이슈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뭐 이강인이 선발로 나온다면은 조규성을 톱에 세우는 것도 다시 한번 써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왜냐면은 이강인의 크로스에 이은 조규성의 그 높이를 살린 공격들이 월드컵에서도 잘 통했었기 때문에. 근데 또 오형규 선수도 셀틱에서 멋진 헤더골을 넣었기 때문에 오형규 선수도 뭐 다만 그건 좀 다르잖아요. 그건 공중볼을 경합한 게 아니고 그거는 그렇죠. 튀어 나온 걸 리바운드 위에 헤딩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 결국 또 한 번 이강인 선수를 후반에 쓰기로 결정을 했다면 이제 어떤 선수일까? 저는 이번 경기는 분명히 작은 정경 선수는 선발로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일단 나상호를 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면 나상호 선수도 수비적인 기여도가 매우 높다는 걸 저희가 월드컵 때도 확인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상호를 먼저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혹은 오형규 선수의 그 후반전 모습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았다면 오형규 선수를 한번 왼쪽 윙포워드로도 한번 써볼 수 있다.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처럼 쓰는 그런 빠르고 저돌적인 윙어를 써보고 싶다라면 오형규 선수를 배치해볼 수 있고 뭐 그럴 경우엔 뭐 스트라이커로는 조규성 선수나 황희조 선수가 나올 텐데 뭐 아니면 나상호 선수가 왼쪽에 나오고 또 오형규 선수를 전방에 놓는 배치도 뭐 가능하고요. 그렇죠. 차라리 그러니까 나상호가 측면에 배치가 된다면은 그럴 경우에는 오형규가 중앙에 설 가능성이 높죠. 그래야지 이제 스위칭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잦은 이제 이성만후의 많은 스위칭들이 이루어지겠죠. 오형규가 측면으로 많이 빠지는 유형의 선수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백승호, 손준호, 권창훈, 김문환 같은 선수들도 쟁쟁한 선수들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선발 선수들과는 조금은 입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컨디션에 문제가 크게 없는 한 이재성, 황인범, 큰정우영 뭐 그리고 이제 피지컬이 좀 김찬현 선수까지는 뛰지 않을까. 다만 이제 큰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때 좀 그래도 통증을 호소하면서 교체 아웃이 됐었기 때문에 몸 상태를 끝까지 볼 것 같아요. 보고 나서 만약에 안 되면은 그러면 손준호 선수가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있긴 하죠. 그런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루과이는 뭐 기본적으로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 우루과이가 이제 한국과 일본 경기를 하면서 친선전에 조항이 있었어요. 월드컵 출전 선수 15명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걸 못 채우게 됐어요. 뭐 이게 일부러 못 채운 게 아니라 부상. 징계랑 부상 때문인데 원래 그러니까 뉴네스하고 아라오하고 그 데아라스카에타하고는 있었거든요. 명단에 있었는데 부상 때문에 낙마하게 된 케이스긴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징계 때문에 못 뛴 선수까지 포함해서 결장을 많이 하게 됐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아주 많은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뭐 기존 월드컵 명단이 12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9명의 신예 선수들이 이제 투입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9명의 A매치 경력이 거의 없는 선수들도 있어요. 마티아스 아레소라든지 또 10번을 디에고 에르난데스한테 줬는데 이 선수도 10번을 받았는데 2000년생의 어린 나이에다가 출전 경력이 없고 그거 남미 리그에 뛴 선수들이 꽤 많네요.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어쨌건 주목을 받는 선수는 마티아스 아레소죠. 왜냐면 저 선수가 이제 페네로에서 뛰면서 현재 그 6경기 8골로 득점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2위가 8경기 5골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골을 넣으면서 요새 조금 각광받는 선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상자 명단에는 이제 뉴네스하고 아라우하고 벤탄쿠르하고 데아라스카에타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니콜라스 델라크루스 이렇게가 이제 부상 후 빠진 거죠. 거의 다 주전급이에요. 특히 이제 벤탄쿠르는 뭐 다들 아시는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동료인데 이제 델라크루스까지도 부상으로 빠졌다. 결국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백업 멤버들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데아라스카에타 같은 경우도 워낙 그 지난 월드컵 때 그나마 유일하게 우루과이에서 호평받은 선수였잖아요. 가나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그리고 또 이제 아라오는 수비의 핵심 선수인 거고 뉴네스도 차기 이제 우루과이 공격을 이끌어야 될 선수인 건데 다 부상 후 낙마하게 된
된 거죠. 예, 그리고 그 외에 뭐 카바니 하던가 수아레스 하던가 그리고 또 호세 히메네스 하던가 카세레스 하던가 고디니 하던가 무스렐라 같은 뭐 경험 많은 선수들이 이제 명단에서 빠지게 된 거죠. 이 선수들의 상당수는 가나전 끝나고 심판에게 욕설을 해가지고 피파에서 징계를 때려갖고 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뭐 사실상 특히나 이제 카바니, 수아레스, 고딘 그리고 카세레스까지는 거의 뭐 이대로 은퇴 수순이 아닐까 싶긴 해요. 대표팀에서는요. 네, 그걸 알아서 또 막 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필이면 이 선수들만 징계를 다 맞았거든요. 내 마지막 월드컵인데 하면서 이제 막말을 한 건데 게다가 이제 저는 이번 우루과이가 조금 이제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건 현재 정식 감독이 아니라 브라질도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20세 이하 대표팀의 마르셀로 브롤리 감독이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경질된 자리에 임시 감독을 맡고 있잖아요. 그 부임도 굉장히 늦게 했어요. 3월 1일 날 이제 이게 오피셜이 뜬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식 감독 못 뽑아가지고. 계속 못 뽑고 있다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렇게 되게 된 케이스인 건데요. 브롤리 감독 같은 경우는 다누비오 FC에서 이제 수석 코치를 한 적이 있고요. 감독은 사실 이제 비아 테레사 감독을 맡은 게 유일하다시피 했었고요. 그리고 페나로 유스 코치, 우루과이 20세 이하 대표팀을 거쳐서 현재 그러니까 임시 감독을 맡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20세 대표팀과 이제 뭐 U20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뭐 실제적으로 우루과이는 선장이 없는 상태다. 그런 가운데 일본과 경기를 이미 치르고 왔어요. 그리고 그 경기에서 승리할 뻔했다가 이제 막판에 실점을 하면서 다쿠마한테 실점하면서 1대1 무승부에 그쳤는데요. 그래도 조금 달라진 부분이면 발베르데를 마침내 공격적으로 이게 그 우루과이 국민들도 바랐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왜 발베르데 전진 안 시키냐. 레알 마드리드에서 그렇게 골을 빵빵 넣는데 그런 불만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 썼고 거기서 이제 그래도 발베르데가 골을 넣으면서 본인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에서 또 맞대결했던 펠리스트리도 출전을 해서 측면을 휘젓는 그런 플레이를 펼쳤는데 일단 우리와 우루과이가 꽤 자주 만났습니다. 근래 들어서. 그 1승 1무 6패긴 한데요. 그래도 최근 두 경기에서 1승 1무죠. 그것도 벤투 감독 체제에서 1승 1무를 기록을 했던 거였죠. 월드컵은 0대0 무승부 그리고 이제 평가전에서 2대1로 승리를 했었죠. 그리고 2014년 월드컵 마치고는 우리가 이제 0대1로 지긴 했지만 최근 세 경기는 굉장히 팽팽하고 대등하게 맞대결을 펼쳤고 그리고 뭐 오래 전의 일이지만 남아공 월드컵 때도 정말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2대1로 졌어요. 그때 이동국 선수의 물회오리 슈팅이 아쉬웠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또 우루과이를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노릴 만한 흐름이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당장 4개월 전에 이제 0대0으로 비겼던 경기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많은 선수들이 이제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과의 경기는 좀 어떻게 선발 명단이 구성될까요? 저는 일단 그 센터백 라인에는 세바스찬 카세스는 기본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저 선수가 왜냐면 지난 경기 때는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경기는 코아테스하고 부에노로 이제 라인을 꾸렸는데 그나마 세바스찬 카세스도 월드컵 멤버에 있었을 정도로 나름 그래도 우루과이에서는 중용받는 선수다 보니까 저 선수가 이제 선발로 저는 나올 걸로 보이고 두 경기 연속 계속 똑같은 선수들 돌리긴 힘드니까 코아테스하고 부에노를 조금 로테이션 돌리지 않을까 싶고 또 저는 좌우 풀백 원래는 그 한국전에 저는 비냐하고 로드리게스 나올 것 같긴 한데 한국 선수들과의 그런 인연을 생각을 하면은 나폴리의 김민재 동료 올리베라가 레프트백 이강인 선수의 마루카 동료 조바니 곤살레스가 라이트백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나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 감독이 만약에 흥행을 안다면은 그렇게 내보내야 되는데 이게 평가전이잖아요. 평가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들을 교체를 안 시켜줬거든요. 그렇죠. 교체를 안 시켜줬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은 그래도 조금 주전에 가까운 선수들이 있네요. 왜냐면은 카르바요 제외하고는 없어요. 선수가 그러니까 부상으로 빠지고 이러면서 우가르테, 베시노, 카르바요 딱 3명이거든요. 지난 경기 때 카르바요가 교체 투입됐었어요. 그러니까 셋 중에 누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왼쪽 윙에는 토레스가 나올 것 같다는 얘기들도 많아요. 파쿤도 토레스가. 왜냐면 지난 경기 때 디에고 로시가 선발로 나왔으니까 일본전에. 그런데 또 이것도 흥행을 안다면은 로시가 나와야죠. 그렇죠. 또 페네르바체에서 김민재 선수랑 동료였으니까. 그리고 발베르데 공미도 이거 나올 선수가 없어요. 발베르데 안 나오면은 그 초청 경기에 아니잖아요. 이건 아마 선발 보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윙은 펠리스트리랑 카노비오 중에 한 명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톱에 막시 고메스랑 아레소 둘 중에 하나가 나올 텐데 이것도 흥행을 안다면 약간 콤비 이강인 발렌시아시죠. 근데 저는 아레소가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 아레소가 일본전에 아예 빠졌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요. 근육 부상이 있었어가지고 그 경기에 빠졌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만 이제 복귀 전이니까 사실 고메스가 나오고
나오고 아레소가 교체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레소가 어쨌건 그 우루과이에선 가장 어린 선수고 가장 미래를 걸고 있는 선수고 심지어 페나롤 유스 시절에 감독이 직접 키우던 애제자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아레소가 선발 출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풀타임을 뛰기보다는 막시고메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경기는 원래 예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이런 해외 뭐 유럽이나 남미의 강팀들과 경기할 때는 침묵질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이강인 그 김민재 선수가 뭐 누구랑 유니폼 바꿔야 될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막 다 달라고 막 다 달라고. 아니, 그래도 현재 동료한테 주겠죠. 그럴까요? 예. 어찌됐거나 뭐 그 전에 콜롬비아와의 경기에서는 하메스 황희범 선수가 또 우정을 네. 나눴고 그 황인범 선수가 그리고 그 한번 콜롬비아가 자꾸 파울 심하게 하니까 태클 심하게 하니까 화를 이렇게 내려고 하니까 하메스가 가가지고 가장 먼저 말렸죠. 하메스도 뭐 한국 너무 멀더라고 얘기했다는데 올리베라도 또 그렇게 얘기했다고 김민재 선수가 전해주긴 하더라고요. 과연 이 우루과이와 한국의 리턴 매치는 또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인지 또 클린스만 감독은 어떤 축구를 보여줄지 이강인과 발베르데의 맞대결은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경기 지켜보고 부버지 김현민 기자의 디테일한 분석으로 후속 이야기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